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오늘 뉴스의 중심 인물 단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2시간 동안 쏟아낸 증언들이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들어가며 그 의미들을 분석하겠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이크를 빼앗거나 극우 유튜버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5차 변론기일의 세세한 표정들을 추려봤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에 들어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고개를 휙 돌리죠. 홍 차장 기죽지 않고 차분하게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누굴 잡아들이냐, 대통령은 목적어를 말하진 않았지만 방첩사를 언급했기 때문에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처음에는 제대로 말해주지 않다가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자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했습니다. 부위에게 전화 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지원해 주래. 그다음부터는 여인영 사령관이 당시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은 증인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네. 여인영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 맞습니까? 네. 대통령 측은 전화를 받을 당시 홍 차장이 술을 마신 상태여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흔들었습니다. 메모로 적은 체포 명단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홍 차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통령보다 자신의 기억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날 보니까 여러 군데다 전화 많이 하셨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밑에 사람이 분이 정말 오랜만에 전화한 부분의 내용이니까 거의 토시까지 하나 기억하지 않을까요? 2시간 동안 쏟아낸 홍장원의 그날의 기억. 거짓말을 하는 쪽은 누구인지 하나하나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고요. 물론 내일도 중요합니다만 어제 내용들을 어젯밤에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지금부터 좀 반복되더라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홍 전 차장의 증언 들어보시죠.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당시의 통화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대상자, 즉 목적어를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뭔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누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한테 전달받지 못했다. 예,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누구인지까지는 전달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증언입니다. 성치훈, 김윤영 의원님 두 분께 차례로 들어보죠. 헌재와 그 이전에 국회에서의 증언이 지금 일맥상통하거든요.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신빙성의 판단 기준은 주장의 일관성 그리고 구체성 두 가지를 보통 봅니다. 근데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목적어가 없다, 없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에 아주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진우 사령관이라든지 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좀
좀 내용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좀 진술이 제한된다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통 최초 진술을 무게감을 더 많이 둡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무래도 그 이후 진술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발을 바꾸는 경우가 다수기 때문에 최초 진술 때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장원 차장은 본인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주장했다는 점. 만약에 홍장원 전 차장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누군가 주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홍장원 전 차장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가장 형량이 높은 내란죄로 본인을 처벌해달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비상식적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홍장원 차장의 증언, 체포, 정치인에 대한 체포가 어떻게 보면 내란죄 혐의 아주 결정적 증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를 증언함으로써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을 함으로써 본인의 죄가 중해지는 건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홍장원 차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어제 나온 증인 중에서는 가장 신빙성 높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저도 홍장원 차장의 체포 지시 관련되는 거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형사 재판이었으면 법적 증거가 굉장히 효과나 실용성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봤는데요. 근데 문제는 홍장원 차장이 아주 미묘하지만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헌법재판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아니라 아주 엄중한 일을 다룬 거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봤을 때 처음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조 명단을 받았다고 했다가 추후에 목적어가 자기가 없었다는 말을 지금 약간 말이 바뀌었거든요. 물론 이게 형사재판상에서는 일관성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너무나 막강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엄청난 일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심리 상황에서 이런 아주 사소한 미묘한 발언의 차이도 어찌 보면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홍장원 차장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진술의 변화 같은 경우는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고요. 반면에 성친 의원님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모두 갖추고 있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지금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라고 상반된 입장을 지금 밝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어땠을까요? 통화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계엄과는 무관하다. 간첩 검거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얘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방첩사령관이 육사 후배니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 싹 다 잡아들이라 라고 말했다는데 증인의 말과 다른데 어떤가요? 대통령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증인에게요. 저한테요? 네. 뭐 일부 유사한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줄 거는 경찰에 주고 또 방첩사에 줄 거는 방첩사에 주면서 저도 좀 예산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또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 그래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제가 굳이 왜 거짓말하죠?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거의 토시까지 하나 기억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조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굳이 왜 거짓말을 하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격려차 전화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면 12월 3일 밤 10시 53분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분 30초가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통화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 계엄을 선포하고 한 30분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때 간첩과 관련된 협조 지시를 하면서 격려 전화를 했다. 납득이 되세요, 김보엽 의원님? 말이 안 됩니다. 격려는 대낮에 평소에 하는 거죠. 예. 그 밤에 계엄령 선포를 한 이후에 격려를 하는 건 계엄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간첩들 싹 잡아들이라라고 윤석열 쪽 변호인단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간첩들이 계엄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가만 따져보면 내란숙의 윤석열이 처음에 계엄령 선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예. 반국가 세력이 뭡니까? 국가에 반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윤석열은 이 반국가 세력을 간첩과 동일하게 인식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엄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건 뒤늦게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두 사람의 그 진술 태도만 보더라도 홍장원 차장은 굉장히 자기의 기억에 근거해서 명료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태도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국정원장에게 전화하지 않고 홍장원 차장한테 직접 전화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이 출장 중인 줄 알았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네. 추정컨대 저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사전에 내란에 대해서 일정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계엄 선포 전에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 계엄 선포를 성공하기 힘드니까 어느 정도 내용 공유를 했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아마 우리 조직에서 대체로 협조를 할 것 같은데 홍장원 차장 이 사람이 좀 까탈스럽습니다. 협조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한번 눌러주시죠. 이런 식의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을까?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원장에게 전화하는 것조차도 이례적입니다. 대체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국정원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차장한테 전화하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전화가 두 번째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8시 때 전화 한번 해서 한두 시간 뒤에 중요한 전화를 할 테니까 비아폰 잘 받으라. 이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10시 53분에 전화한 게 격려 전화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한두 시간 뒤에 격려를 위해서 전화하겠다라고 얘기하진 격려 전화를 않겠죠? 예고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자, 이긴 의원님. 결국은 네. 그래서 한쪽은 분명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싹 다 잡아들여라 하는 대상이 간첩이냐, 정치인이냐. 그러니까 완전히 엇갈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일 곽정근 특전사령관도 헌재 6차 변론기일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증언이 좀 보태진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저는 사실 홍장원 차장도 윤석열 대통령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 둘 다 믿지 못하겠다. 예, 지금은 많은 국민들께서 홍장원 차장의 그 소신 있는 발언을 보고 막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홍장원 차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인터뷰를 했었던 것이나 여러 행적을 보면 좀 물음표가 드는 의문도 있기는 합니다. KBS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난 여러 번 대통령을 만났다. 그리고 나를 신뢰한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예. 탄핵 심판에서 드러난 것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전화 통화도 처음 연결됐다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본인이 여러 번 만났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 탄핵 심판에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 재판관과의 어떤 실랑이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메모에 있어가지고 검거 요청, 여인영 사령관이 검거 요청이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위치 추적이라는 말을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해석했다라는 부분도 좀 그렇고,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예.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거라서 그 보도는 오보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후에 나중에 다시 정정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허례허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중립기여를 잘 놓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장원 차장의 체포 지시가 명백히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30분도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간첩 사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격려 전화를 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이 계엄 선포를 왜 했냐라는 계엄 담화문을 보면,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면 단 한 글자 간첩이라는 간첩의 기억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잦은 탄핵,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이제는 계엄 선포하겠다고 선포를 하지 간첩을 잡아야 된다. 지금 종북 세력, 본인의 논리로서는 종북 세력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나 예. 좀 냉정하게 홍장원 차장의 발언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좀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까지는 둘 다 의심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견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어쨌든 홍장원 차장이 어제 헌재에서 했던 얘기들이 있고 증언들이 있고 물론 선서를 하고
재판정에서 했기 때문에 본인도 위증을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까지도 감수하면서 했던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자,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대통령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 이렇게 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두운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서 서서 적었다라고 밝혔는데 그 대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고 여전히 그 연영 사령관은 저의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부분에 있었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에게 전화 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지원해 주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증인은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으셨나요? 예, 받아 적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관저에 갔었고 관저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지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했는데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보기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제가 왼손잡이라서 글씨체가 조금 좀 흘려 쓰는 부분이라 상대방들이 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메모입니다. 처음엔 16명, 14명이라는 기재도 있고 16명이라는 기재가 있었고 그 후에 16명이라는 기재가 이제 삭선 표시돼서 지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증인이 기억하는 체포 명단이 총 16명 맞나요? 밤에 서서 막 메모를 하는데 14명이든 16명이든 그걸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중에 나름대로 좀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홍 전 차장 증언에 따르면 여인영 전 사령관이 체포조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여인영 전 사령관은 통한 사실은 인정하겠으나 체포조와 관련된 답변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답변을. 그래서 체포조를 썼느냐 안 썼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본질로 접근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성чин 의원님. 예. 결국 체포 지시를 했느냐 여부잖아요. 그렇죠. 네. 내일 곽종근 특전사령관 출석한다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곽 전 사령관은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관련된 인물로 지금 보이고 여인영, 이진우 이런 사령관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고 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고 해서 이걸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낳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포조라는 용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답변을 안 했지만 여인영 사령관은 안 했지만 지금 그 체포 명령을 들은 사람이 여러 명이잖아요. 네. 지금 홍장원 차장, 그 곽종근 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 입을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어제 답변을 제안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이 이런 체포 명령을 전달한 사람이 되면 아마도 저는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죄가 매우 중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뭔가 말을 해야겠지만 예. 헌법재판관들 앞에서는 최대한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들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하는 발언들이 또 본인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답변을 안 하는 것이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좋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뭔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그런 침묵이나 답변을 안 한 것이 나는 체포명령을 전달한 적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제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진술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또 피해다는, 어떻게 보면 피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들을 본인들이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정 속에서 여인영 사령관이 답변을 제안한 것이지 좀 안 한 것이지 뭔가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아까 전에 이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는데,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비상계엄 받지? 다 잡아들여. 그 방첩사 협조해. 그런 다음에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예. 뭔 얘기야? 했더니 이 사람 잡아야 돼. 근데 거기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홍장원 차장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누가 한동훈 대표 잡으라고 한 거죠? 대통령이 명령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한 차례 건너서 전달받았다, 이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 명목상으로는 결국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잡으라고 한 말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신뢰도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는 말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자, 정영식 재판관은 이 메모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안 된다며 계속 꼬리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 과정을 한번 보시고 얘기를 나누죠. 검거를 요청, 괄호하고 위치 추적과 돼 있어요. 위치 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을 또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위치 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거기다가 위치 추적, 지원 요청. 지원, 예.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를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자, 메모 형식이고 공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기재를 했어야죠. 라고 이른바 캐물었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정영식 재판관의 저 질의는 어떤 의미일까를 지금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김일영 의원은 어떤 생각으로 보게 됐습니까? 정영식 재판관은 저는 어제 저 질문은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제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탄핵 심판 기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온 증인들은 다 국회 측에서 부른 증인입니다. 현재 국회는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 같은 경우는 탄핵에 인용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 또는 증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진우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형사소송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진우 여인영 사령관과 그다음 홍정욱 차장의 의견이 지금 완벽하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그럼 이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홍정원 차장에게 자세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상세하게 저는 물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다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다툼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어떤 행위자의 전문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정원 차장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정보나 아니면 저는 체포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정영식 재판관 입장에서는 납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눠서 질문을 계속했고 홍장원 차장 역시도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엄중하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단순하게 복귀하는 차원에서 썼다는 말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살짝씩 다릅니다. 물론 이게 가볍게 변했다 보면 가볍게 변했다고 할 수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금 기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요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이고요. 김보엽 의원님은요? 저는 저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이 윤석열의 헌법 법률 위반 행위를 따지는 데서 본질적인 질문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혼내는 거거든요. 당신은 국정원 차장식이나 돼가지고 메모도 똑바로 못하냐 이거를 질문 형태로 혼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뭘까? 그래도 저는 이제 조만간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기에서 8대 0의 결과에 이변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정영식 재판관은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홍 차장을 괴롭히듯 질문을 했을까? 하나는 카메라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4차례 헌재 심판 진행되는 동안 이분이 그닥 주목을 못 받았어요. 예. 다른 분들 문영배 재판관 등이 질문을 한 거에 비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별로 주목을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분을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추천해서 대통령 임명으로 된 분인데 그 주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윤석열 추천으로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도대체 민주당 추천 재판관과 다를 바가 뭐냐? 예. 좀 똑바로 해라. 이런 식의 지청구를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카메라 욕심 더하기 주변에 그 보수적인 인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꼬투리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거 입장에 따라서 다른 반응들이 나오냐는 말씀 드렸냐면 오늘 대통령 측에서 입장문을 냈거든요.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왜곡됐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체포 명단 메모에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이다. 홍 전 차장이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제가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던 그 마지막에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 오류를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차례로 드려본 것이고요. 이긴 위원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그것을 추궁하고 물었던 것은 위치 추적이 곧 검거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그 답변 과정에서 조금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했다는 소린가요? 라는 재판관한테 그렇게 다시 재질문을 하거든요. 예. 중간의 개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라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정영식 재판관도 그에 맞서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이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재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된다는 걸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그리고 체포 명단이 뭐 누가 했다 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진우 사령관의 공소장에서 보면은 어제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밝혔지만 이진우 사령관의 공소장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1명당 4명의 체포조가 달라붙어가지고 대응을 해라 라고 정확하게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고 그걸 부정하지 않거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탄핵심판 앞에서 얘기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고 그 공소장을 탄핵심판도 분명히 채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맥락에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내란죄를 흔들 만한 그런 이견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 자, 대통령의 발언도 어제 꽤 장시간 있었는데 차례로 듣고 나서 제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릴게요. 일단 홍 전 차장이 전화를 받았을 때 반주를 한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신 느낌이었다라는 건데 이게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주장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들게 만드는 표현들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국정원장한테 아직도 거기시죠?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벌써 약간의 식사 반주를 한 느낌이 딱 들어갔고 제가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원을 잘 챙겨라 라고 얘기하고 이따가 내가 혹시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 네. 자, 전화를 했더니 딱 반주를 한 느낌이다라고 했고요. 또 홍장원 전 차장이 민주당과 내통했다라는 식의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 탄핵부터 뭐 내란물이니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12월 6일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홍장원 1차장을 좀 해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다 안 물었습니다. 그건 원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사표를 받겠습니다 해서 사표를 받고 아까 6일 날 뭐 다시 일하자 했다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12월 6일 아침 기사부터 이런 체포 얘기가 대통령이 뭐 한동훈 대표를 잡아넣어라 이런 기사가 12월 6일 아침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예. 탄핵이니 뭐니 이런 프로세스가 12월 6일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 민주당 소속이죠. 박선원 의원에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김보엽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 반주 얘기를 하는 대목에서는 전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폭탄주를 일상적으로 음용하는 분이 반주 얘기를 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차라리 그 말 앞에 그쪽 분야는 제가 좀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말을 붙였더라면 예. 어느 정도 좀 경청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 말 외에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호수 위에 뜬 달 같았다. 예. 즉 진실을 쫓지 않고 가짜로 비친 모습, 허상을 쫓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써서 그 얘기도 저는 인상적으로 들렸는데 이것도 마치 이태백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달 위에 뜬 달, 술잔에 뜬 달, 호수에 뜬 달 이런 시를 연상하는 듯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금주 상태에서 몹시 그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윤석열의 말보다는 이 홍 차장의 말에 훨씬 더 일관성이 있고 구체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다라고 지켜본 분들은 많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원장 얘기, 국정원장 얘기를 하면서 마치 민주당과 내통해서 얘기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민주당과 내통을 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쪽은 얘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마치 이 상황이 이미 결정이 난 상태에서 거기에 끼워 맞추면서 내가 사실은 경고성으로 살짝 겁만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저지르고 말았네. 예.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입니다. 네, 이긴 의원님께 발언권 드리고 이어서 김윤영 의원님 말씀까지 들어볼까요? 예, 정확하게 반주 얘기 운운하는 것은 그냥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를 오염시키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전략은 이미 어제 변론기일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쓰던 전략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사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뭐라고 재판관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이념이나 소신이 아니라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달라.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와 같은 당연한 말인데 굳이 그것을 재언급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을 향해서 하는 공격.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은 좌익 내지는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친 겁니다. 예. 그렇게 메신저를 공격해가지고 이 재판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지금 계속 알리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인데 홍장원 차장같이 용기 있게 뭔가 자신의 증언을 하는 사람에게 반주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주를 언급한 부분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대했다는 부분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돌이켜봤을 때 오롯이 대통령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정원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지금 대통령에게서 가장 반하는 발언만 계속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초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여론 형성을 했었을 때 홍정원 차장의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홍정원 차장의 발언 수위가 발언의 단어라든지 미묘한 변경 자체가 어찌 보면 더 이상 이게 수습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엎질러진 물 상황에서 기사는 많이 보도가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 자체가 탄핵 심판 자체가 여론도 어느 정도 재판관들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홍정원 차장에 대해서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과의 내통설까지 등장했습니다.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탄핵 프로세스는 12월 6일이 아니라 12월 3일 밤에 시작된 겁니다. 대통령이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언한 순간부터 사실상 탄핵 절차는 시작된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2월 6일 그 이후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사실 우리가 국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령관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다 답변을 주저주저 안 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조차도 처음에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것만 반복하다가 결국 본인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백 형식으로 이제 그 증언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박선원 의원이 한 역할은 그들을 회유하거나 뭐 시나리오를 같이 짠 게 아니라 그 높은 정보력을 갖고 그들을 압박한 겁니다. 내가 이미 군 내부에, 국정원 내부에 나의 그 정보력을 통해서 확인한 것들이 많은데 너네들 다 얘기해야 돼. 너네 지금 얘기 안 하면 동조하는 거야라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토를 한 것이지 뭔가 그 박선원 의원이 마치 회유한 것처럼 이렇게 그 신뢰를 실추시키기 위한 행위들. 저는 아마 내일 각종근 전 사령관이 나오면 아마 또 뭐 김병주 의원과 뭐 유튜브 출연했다 이런 걸로 또 오염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할 텐데요. 네. 저는 그것 역시 곽종근 전 사령관도 유튜브에 출연한 건 맞습니다만 그 이후에 분명 국회에 나와서 증언 그 선서를 하고 본인의 그 양심 고백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러냐는 얘기를 또 반복하셨거든요. 예. 그 말은 마치 뭐냐면 나 살인 미수에 그친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요. 또 음주운전 걸린 사람이 내가 뭐 사람을 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갖고 그러냐 이런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국민들에게는 전 국민이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트라우마가 생겼고요. 환율 박살났죠. 경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외 신임도 박살났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벌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에게 지금 아주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고 있는 이 두 증인은 그 홍장원 차장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을 오염시키기 위해 아무리 그렇게 발언을 해봤자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국민들은 저는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수진 앵커가 윤 대통령 측이 전략이 좀 꼬이는 듯한 그런 장면들을 모아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측의 배진한 변호사는 마이크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송진호 변호사는 마이크를 뺏으려고 합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총이 없이 병력이 맨몸으로 들어갔고 그것도 지금 진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저랑 통화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을 했겠네요? 그렇게 최초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아니 나중에 뭐 끌어내라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제일 먼저 하면 제가 먼저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은 네. 대통령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끌어내라는 전화가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무슨 상황이냐면요.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사령관과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답변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끌어낸 겁니다. 사실 이진우 전 사령관 그 전까지만 해도 답변이 제한된다 이런 말만 반복해 왔는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도 논란도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럼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 지금 갑자기 뭘 하나 띄워놓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앞뒤를 설명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이 어렵나요? 예, 아무래도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법정에 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긴장된 부분도 있고 하나하나를 이해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의 거친 언사에 결국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기 변호인님,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이잖아요. 같은 팀에 해를 끼치는 걸 팀킬이라고 하는데요. 팀킬을 일삼는 변호인을 보는 대통령 속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와 홍장원 전 차장의 질의응답 장면인데 공작금 유용 의혹을 김계리 변호사가 언급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경 국정원장 특보로 증인과 함께 근무했던 김모 공작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죠. 이때 증인도 김모 특보와 같이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원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한간에 제가 대북 공작금 띄어먹었다고 난리인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100억 넘는 대북 공작금을 띄어먹었거나 홍콩의 호화 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제가 해외를 담당하는 차장이기 때문에 해외 거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돈을 모아서
위에다가 상납했다는 부분의 얘기까지 네, 증인 묻지 않은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검찰총장까지 하신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를 국정원에 2년 반씩이나 두셨겠습니까? 자, 대통령 대리인의 여러 질문들, 태도 이런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이긴 의원님? 사실 그 박선원 의원이 이제 국정원 1차장 이전에 기조실장일 때 이 대북 공작금 의혹에 대해서 감사관을 2번이나 보내고 내부 조사를 하고 내부 감찰까지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예. 그때 박선원 의원은 당적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정치적 편향성을 제기할 수 없는 때였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 과거 이력을 찾아서 지금 보수 유튜버들과 보수 지지층 내지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를 오염시키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면 명백한 증거와 물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보엽 의원님. 예,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이잖아요.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쪽에서 홍 차장을 공격하는 건 당신은 왜 당신을 임명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느냐, 정권 보위부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인사검증에서 윤석열 이름이 박혀있는 임명장을 줬고 지금까지 2년 반까지 쓰는 동안 감찰도 했을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윤석열 얼굴에 침 뱉깁니다. 예.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꾸준하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굉장히 저는 마이너스일 거라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물론 법리적인 것도 따지지만 국민적 여론을 따진다는 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 물론 이 준비기일 자체가 너무 촉박해서 그런 좀 급하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준비기일이 부족한 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다 어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조금 거칠게 심리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치은 의원님. 일단 그들이 아무래도 거짓말과 변명을 일삼다 보니까 스텝과 전략이 계속 꼬이고 있다는 게 점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왔을 때는 무슨 약속 대련하듯이 되게 평화롭게 질의를 주고받더니 이제 본인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저렇게 증인 신문하듯이 뭔가 피고인 신문하듯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모습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내일도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비슷한 전략으로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들을 오염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펼칠 겁니다. 유튜브 출연했다.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것들 포함해서 아마 우리가 아직 뭐 드러나지 않은 것들, 뭐 각종 의혹들, 보수 유튜버들이나 할 만한 얘기들을 아마 쏟아낼 텐데요.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잘 버텨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국민들은 전혀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정치 고수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호수이 달 그림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수진 앵커가 평시에는 이제 브리핑을 해주는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워낙 뭐 어제 많이 들은 내용이니까 호수이 달 그림자 일단 영상으로 확인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을 뭐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이런 어떤 일들이 실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누가 지시를 했고 뭐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재판, 수사, 또 국회 정당들의 이제 주장들 이런 게 다 허상이다.
라는 주장으로 들리거든요. 저는 저 말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강조하시려고 말씀하신 건데 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개헌군이 투입이 됐고 투입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잡으려고 복도에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현장이 저처럼 국회의원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양당 대표실이 있는 복도, 국회의장실이 있는 복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하려고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근데 그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실패했다. 예를 들면 체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면 진실이에요. 그럼 실패한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시도가 있었고 명백히 위헌적인 내란 책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려고 하신 말씀이지만 생중계로 저 장면을 봤던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어이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럼 군인들은 그 시간에 왜 국회 안에 들어갔을까요? 그건 대통령이 답변하셔야죠. 지시한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재 재판정에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실체 없는 결과 없는 그런 사실관계 속에서 쉽게 말하면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수사와 기소 그리고 탄핵 심판 이런 모든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좀 전에 우상호 대표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13 비상계엄은 이제 분명히 지금 비대하고 또 사실상 국정을 거의 마비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제1야당의 입법 권력이 행정을 갖다 완전히 그냥 스톱시키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대통령 통치 권한으로서 비상 권한을 행사해서 쉽게 말하면 계엄을 했지만은 그 계엄이라는 것은 야권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특히 민주당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했던 것이고 그런 걸 강조하려는 듯한 그렇죠. 발언이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거죠. 계엄군이 투입되었지만은 어느 국회의원 정치인 하나 체포 하나 없지 않았느냐. 예. 뭐 그런 실패한 거죠. 계엄이다라는 그 거예요? 실패한 계엄이다 이런 거죠. 예. 동의하세요? 저는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대통령의 주장을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 여부는 그건 현재 재판관이 판단해야 될 문제죠. 아니 김성태 위원이 동의하시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날 좀 전에 대통령은 저는 자신 방어권 자신의 주장을 저렇게 하는 것이고 제가 뭐 굳이 저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까지는 않아요. 통수권자이고 대통령이라면 자기가 지시해서 그 지시를 따랐던 군인들이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고 실형 선고를 받을 위험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군인은 울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전체 행위 자체에 대한 변명이 일관하는 것보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가를 더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 결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게 더 멋있는 모습이지. 모든 책임을 전부 부하 장병들에게 씌워넘기고 자기는 아무 지시도 안 했는데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 속에서 저 정도의 비겁한 사람이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던가 하는 자괴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법 기술자처럼 저렇게 발언하시는 모습은 이제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통치권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그 자체는 이제 마지막 탄핵 심판장에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아무리 소수지만 참여해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자체를 우리가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형사소송에서 법정이나 또 탄핵 심판 헌재 재판소에서도 본인이 방어권 행사를 하고 또 본인이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지금 강구하고 대응을 하지만은 그 모든 것 자체가 자신의 이제 주장인 것이죠. 자신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법정과 헌재 재판소 여기 탄핵 심판에서 그 내용이 이제 결정돼야 될 사안이죠. 자,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주장은 계속하고 있어요. 또 제가 김용현에게 선관위 군대 투입을 지시했다. 어제 그 대목이 저는 상당히 제가 어제 그 실시간으로
방송이 이렇게 자막에 띄우고 예, 속보 자막이요. 예. 속보 자막을 보면서 야 저거는 왜 대통령이 예. 다른 것도 아닌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을 받는 그런 벨론길 저기에서 저런 이야기를 왜 하냐. 예. 저는 쉽게 말하면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한 입장이에요. 그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한 것은.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보수 우파 진영의 결속을 넘어서 또 중도 무당층까지 윤 대통령의 그 지지 영역을 지금 현재 여론을 환기시키고 확산시키는 데는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그런 뭐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불리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이익이기 때문에 저 발언을 했다.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터지는 메시지가 있기 저게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예. 대한민국은 대의제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의제의 꽃이 바로 의회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가의 주요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 그 정통성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도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었다는 뜻인지, 예. 본인이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닌데 유독 야당 국회의원들이 다수 의석이 된 그 선거만 부정선거라는 얘기인지.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은 더 큰 표차로 이겨야 되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근데 그래서 부정선거다. 아니 그러면 그 근거들을 예를 들어 예.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말할 때는 근거를 얘기해야지 예. 의심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말한 그런 투표지 문제나 이게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제기돼 와서 사실은 선관위와 법원에서 몇 번씩 그 재검표를 하고 또 법원에서 판결까지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아니 법원에서 또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여러 번 다수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재연도 하고 재검표도 하고 법원의 판결로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걸 저렇게 계속 저렇게 일관성 있게 부정하시는 것은 예.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얘기지 진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얘기는 몰라도 부정선거 얘기는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선거에 그러면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부정선거로 당선되신 분입니까? 이게 사실 자기 부정이 돼버리거든요. 자, 그럼 법적으로는 손해가 좀 있을지언정 정치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했던 발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치적인 이득이 지지층 결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층 결집을 사실상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죠. 예. 왜냐하면은 이 부정선거 이 의혹은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진영 중에서도 제일 오른쪽에 극우적인 뭐 어떤 그런 인사들이 늘 이 부정선거, 특히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동안 특히 요즘처럼 이 유튜브 방송이 대신 적이 없잖아요. 예. 이미 4, 5년 전부터 줄고차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2023년도 10월 달인가 아마 국정원에서 이걸 보고를 받아요. 보고를 받아서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좀 국정원이 제대로 뭐 대처하고 있냐. 특히 북한 이런 요원들의 해킹에 의해서 선관위가 서버가 틀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부정선거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그 데이터가 우리 선관위에 그게 접속이 됐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근데 그때 이제 나름 국정원에서 해봤지만은 서버 자체까지 이렇게 확인하면서까지 그런 의혹에 시원한 답을 아마 대통령에게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그런 뭐 집요함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죠. 특히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정선거에 너무 우리 보수 정당이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아무리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저는 거기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의 의혹을 가진 그 보수 진영의 기반들이 엄청 크게 확산됐어요. 그러니까요. 정치인들이 또 거기에 일정 부분
의식하고 또 그분들의 또 대응을 또 일정 부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아쉬운 대목은 자 본인의 탄핵 심판까지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어요. 그럼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을 부정선거의 의혹에 이런 결정적인 한 방을 지금쯤은 터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뭐 국민들도 저 실체에 대해서 다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죠. 저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자, 선관위가 해킹당할 수 있다. 그럼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을 보완하는 거잖아요. 선관위가 해킹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부정선거의 증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선거를 진짜 많이 치러본 사람 아닙니까? 예. 선거는 예를 들면 서대문구의 개표소에서 개표하고 개표 결과를 양쪽 참관이 다 보고 사인한단 말이에요. 양쪽 후보자의 대리인들이. 그러니까 그게 선관위 서버가 털리는 거하고 지금 이 현장에서 이미 개표를 끝내놓고 양쪽의 후보자와 대리인들이 보고 내가 이겼네, 내가 졌네를 다 인정하고 끝난 그 결과를 선관위의 서버가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고 그래서 마치 이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시면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전혀 모르시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과거에 이랬습니다.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선거 졌을 때 민주당 지지 세력 중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쉽게 졌지만 선거 부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참관 한 번만 해보면 다 알죠.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관시키면 안 됩니까, 일부 그러면? 지금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유튜버 쪽에서는 예. 쉽게 말하면 그 투표 용지도 그것도 조작됐다. 조작된 거고 예. 그 투표함에 그런 조작된 그 투표용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쉽게 네. 말하면 특정 후보에게 표가 이렇게 더 가중되는 그 수치가 이제 최종적으로 네. 이렇게 중앙선거인위 서버에 올라간 거다. 그게 공표된 알겠습니다. 거다. 이런 예. 이야기예요. 쌍팔년도에는 가능한 일을 지금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그게 다. 자, 갈 길이 멀어서 예. 부정선거로는 부정하면서 가겠습니다. 예. 자, 홍장원 전 차장이 어제 쭉 증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선원 의원에게 이런 내용들이 넘어가면서 탄핵 프로세스가 진행됐다. 즉 민주당하고 기획을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김성태 대표도 비슷한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이 홍장원 국정원 이제 2차장이 만일 이분이 이렇게 잘리지 않았다면은 예. 저 상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정말 라이브하게 지금 중계를 했고 또 여러 형태의 정원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본인은 지금 이제 기소되고 뭐 어떤 법률적 처벌받는 그런 피의자 신분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홍장은 원래 이 국정원 2차장이 1차장이요. 1차장이 예. 처음에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 이게 이제 신성범위원장인데 이쪽에 위원장에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갖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야 간사위원 같이 참여한 가운데 저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뭐 공교롭게도 박지원 뭐 의원 같은 경우도 저 비슷한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서 이 사전에 홍장원 차장이 조직적으로 저 내용을 갖다 이렇게 전파한 거 아니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박선원 의원이 이제 이런 내용도 좀 일부는 각색이 돼 가지고 진행됐다. 예. 이런 부분인데 예. 저 부분은 어제도 이제 헌재 재판소에서 정언을 하면서 일부는 이제 자신이 그날 이제 저 여인영 방첩사 사령관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허리 말한 체포 명단을 갖다 전달받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메모를 했다 그랬잖아요. 메모했던 내용이 일정 부분 그 메모가 맞질 않아 가지고 헌재 재판관에게 또 죄송하다는 표현으로 뭐 그런 사과도 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홍정원 지금 현재 국정원 전 1차장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100% 듣는 데는 또 한쪽에는 많은 국민적 의혹이 양산돼 있습니다. 일정 정도의 의혹은 남아있다 이 말씀인데 민주당하고의 뭔가 내통설 같은 느낌으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게 저분은요. 예.
민주당 사람이 아니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저분을 옛날에 등용해서 출세시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저분이 살아오신 삶도 다 월남하신 옛날에 그 이북에서 다 일사후퇴 때 월남하신 월남 가족이고 그러니까 저분이 민주당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배경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국정원에 근무했던 과거의 상사들과 인간적인 신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갖고 따져야지 누구랑 친하냐를 따지기 시작해서 이 내용의 신빙성을 허물려고 하는 저 시도들이 이거 여의도에서 많이 붙는 수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언을 반박하지 않고 증인을 공격하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까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서 가짜 정보를 모의한 정황이 있을 때만 공격을 하지. 이 내용을 부정하기 어려우니까 자꾸 누구랑 친했어요? 누구랑 덜 안 했어요? 그런 얘기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이 일관되게 이 주장을 해서 얻을 실익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정부에서 이상한 국정원장 시킬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이 양반이 제가 왜 뭐 때문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라는 말이 사실 오히려 진실에 가깝죠. 오히려 다른 증인들은 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자기 방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죠. 형사처벌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어제 국정조사에서 그 특전사령관 하던 곽 장군이 일관되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보면 체포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방이 과정인데 지금 상당히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체포 지시는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또 그것 때문에 병사들이 그 국회 본관 안에 들어가서 유치장까지 깨고 들어가서 복도를 뛰어다녔던 것이 그 체포를 뛰어다녔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요. 체포를 막기 위해서 소화기를 분사하는 모습을 다 봤고 대통령이 소화기 써서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패했다. 근데 시도는 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어도 홍장원 씨에 대한 인신공격 이런 것들은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아요. 저도 일정 부분 그 부분은 홍장원 씨가 뭐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인 탄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민주당하고 야당하고 뭐 사전에 모의를 하고 뭐 자신은 또 전형적인 그런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이런 역할 분담까지 이루어진 가운데 이게 뭐 탄핵이 공작으로 이루어지면은 뭐 모르지만은 저는 그럴 대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간에 저분이 저런 뭐 정원 진술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 홍콩에 호화빌라가 있다, 뭐 어디에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일부 공격도 저는 맞지도 않고 다만 이분도 어떤 경우든 실체적 진실만은 앞으로도 계속 법정과 또 헌재 이런 양쪽에서 다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진실만 이야기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 이상 없습니다. 이건. 재판부가 아마 세세한 맥락들까지도 다 섬세하게 짚어서 판단할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겠죠. 자,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본인 재판을 좀 늦추기 위한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9번에 걸친 무한 탄핵을 하면서 자신의 재판에서는 무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기본소득 챙기지 말고 기본도덕부터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걸 두고 여당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기 때문에 조기 대선 전국이 펼쳐지면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지연 전술이라는 비판이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신청한 거 기각되면 헌법소원권에 낼 계획이신가요?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공격에 빌미를 줬다는 걱정이 같은 진영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울 때도 보니까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말하자면 그렇게 했을 때다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거든요. 그 말씀은 위헌 법률 심판 신청하는 것보다 그냥 당당하게 물론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법률 또 무슨 여러 가지 뭐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그게 제일 정도겠죠.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걸 신청하는 것이죠.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재판부에 이렇게 해달라라고 신청한 건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기까지의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때까지 형사재판이 중단이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 끌기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전혀 지연될 일이 없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그만큼 이 위헌 법률 심판 이걸 갖다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 제기한 것은 대단히 큰 저는 실수라고 봐요. 실수다. 이재명 대표 진영에서 이걸 또 이렇게 재판 지연을 가져가는 이런 꼼수 전략으로서 자신은 그냥 한쪽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면서 자신은 재판을 지연을 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을 모든 걸 다 강구하는 이 모습 과연 국민들이 제대로 볼 것이냐.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과 또 이제 공수처 수사의 뻘짓 그리고 이제 현재 재판관에서 내란죄 부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국회 탄핵 소추인단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오늘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상대적으로 끌어올린 거거든요. 예. 국민들이 뭐가 이게 절차상 좀 문제가 있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충분한 오해를 가질 수 있게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행위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왜 위헌 법률 심판을 위헌 법률 심판을 하려면 1심에서 해야죠. 예. 1심 법정에다 대고 나는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런 법조항 조문 적용한 이 재판 진행 이렇게 해서 기소당했는데 이 재판 나는 맞지 않다고 본다. 하려면 1심에서 했어야 된다. 1심에서 이걸 헌재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을 갖다가 좀 받을 수 있게끔 1심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 예. 그러면 이건 벌써 나이스한 거죠. 따라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누가 봐도 이건 재판을 지연을 하기 위한 전략이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 항소심 결과 이후에 다시 이걸 헌재 위헌 신청할 것이냐. 그거는 뭐 사실 그거는 안 할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은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일관되게 이 문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누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네.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결정적인 허위 사실을 과거에 판례에 따라서 말하자면 무슨 학력이라든가 병역 의혹을 부정한 것도 아닌 이런 정도의 말공방 정도가 계속 과연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으로 계속 처벌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항의는 1심 내내 방어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이미 이런 주장을 이 사안 했었다. 자체가 예. 과연 그게 과연 이 중대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냐라고 하는 거 하소연을 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1심 때 안 했냐고 하는 것은 1심 때는 재판부에게 이런 것들을 하소연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2심에서 이제 위헌 법률 제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방어권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선거법 관련 재판을 꼬박꼬박 좀 출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했다고 그래서 지금 이 공판이 안 나가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걸 지켜볼 문제지 이걸 가지고 지연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논쟁할 문제는 아니라고. 그건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뭐 방어권 차원이다. 피고인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니다. 하려면 1심부터 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사실 지연이다. 이재명 대표의 이 처벌과 무관하게 저는 이 문제인식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TV 토론 나가서 공방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약간 사실을 오인해서 발언할 때도 있고 즉석에서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고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고의성은 아닌 거예요. 실수일 수도 있고 또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처벌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되게 유연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지만 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례나 사례는 좀 다시 여야 간에 한번 이재명 대표만을 죽이려고 무조건 그렇게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할 만한 사안을 이런 사례가요. 지난 2021년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산군수도 이렇기 때문에 위헌 법률 심판을 갖다 이렇게
재판부에 요구해가지고 그게 기각된 사례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아예 재판부에서 신청을 안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거죠. 헌재로 넘어간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그때 쉽게 말하면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거는 의도적으로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이 압박에 의해서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 허위 사실을 본인이 계속 주장을 한 거죠. 그게 결론은 지난 대선 때 대선 공간까지도 그대로 그걸 그대로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도 지난 대선 공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에 대한 나중에 선거법 시비가 걸리겠구나 하면 안 하면 된 건데 네. 자신이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조사 받으면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한 게 이런 화를 부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선거 시 일정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제가 볼 때 네. 그때 초기에 위헌 법률 제청했을 때 그거를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이유는 그거를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될 문제지 이걸 위헌 심판까지 해야 될 문제냐라고 하는 판단들이 깔려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국회가 이런 일을 사실은 제대로 처리를 안 했던 것도 있는데 예.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1심 선고 재판 때문이 아니라 과연 앞으로 선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말로 하는 공방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규제하고 어디까지를 처벌할 거냐 문제는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현재 그때도 동의하셨잖아. 좋아요. 1년의 이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죄에 대한 예. 그 법원의 판단 예. 그리고 탄핵 심판에 대한 판단은 알겠습니다. 헌재. 이재명 대표도 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여러 지금 현재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 이건 법정에 다 맡겨놓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가 압박하는 행위를 안 해야 돼요. 잠깐만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얼마 남았죠? 예, 끝났다고 합니다. 예, 더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갈 길이 많았는데 오늘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토론은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오니까 예. 발언을 제대로 못했네.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깨노니 숙취? 마시면 깨? 먹으면 깨? 그래서 깨겠니? 깨노니 땡큐샷. 숙취해소 깨노니 완전 땡큐. 속이 깨야 진짜 깬다. 깨노니 땡큐샷. 레드카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줍니다. 하나의 에센셜 크림. 날마다 피부는 더욱 탄탄해 보이며 어린 생기로 빛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플럼핑 효과. 니메호 안드샤넬 크림. 중화요리 먹으러 난 집으로 간다. 동파 육도, 고추 잡채도 차오차이로 집에서 내가 한다. 차오차이.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두고두고 회자될 한마디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재판을 왜 하냐는 식의 이 한마디는 실패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는 것이냐는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한마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가 몸담았던 검찰은 30년 전 전두환의 면죄부를 주며 이런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제각각 나온 논리들을 종합해 보면 성공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처벌이 안 되는 만능의 논리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는 현실에선 통하지 않는 허상이고 따라서 그걸 주장하거나 믿는 것이 호수위 달 그림자를 쫓는 일에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무거운 아침, 불편한 하루. 변비 오늘 밤 메이킨.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그 비대위원장 좀 알아봤어. 냄새를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비대위원장과 은밀히 내통하는 자가 있다더군요.
조심하십시오. 뭐야? 결국 만들어냈네. 판교에 버금가는 탁월한 미래가치. 입지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이 하이엔드.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